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켰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병현 IBK 경제연구소 소속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우리 군이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 예.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 건가요? 아마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그 정보 경계 태세를 아마 정상적인 어떤 평시에서 아마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게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어떤 예. 군의 그 대비 태세를 좀 격상시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조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지금 물론 조짐이 정보당국에서는 있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봐서 북한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북한에 나오는 정보를 우리가 좀 더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좀 봐야지. 지금 도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국정원이 애초에 3대 도발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것 중에 하나가 이번 사이버 테러 공격이었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김주환 기자, 네. 사실 우리 YTN이 사실 특히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네. 이미 사이버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가 실질적인 어떤 위협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이버 테러의 유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이 군에서 격상시켰다 그래서 군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특히 국가방어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금융거래를 통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히 금융기관에서도 한번 공격을 당한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사이버 테러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보면 과거에도 있던 사이버 여러 가지 테러 형태를 시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남북 관계가 긴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남쪽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사이버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장 혼란해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제품 그다음에 실제로 신호 체계만 하더라도 사이버 테러 공격하게 되면 교통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아마 북한이 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그동안 좀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서는 좀 그동안 좀 그래도 이전과는 좀 달리.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이제 철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노리는 거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아니면 국정 운영 능력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 내부의 어떤 남남 갈등을 좀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혼란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혼란은 결국 우리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의 약화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일단 사이버 테러겠죠. 사이버 테러가 오면 우선 국가 전체가 좀 더 뒤숭숭해지고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은행, 신문사, 이렇게 언론기관 해가지고 막 무차별적으로 한 5차례 정도 사이버 테러를 했거든요. 디도스 공격까지 이런 거. 그때마다 사실은 상당히 불안했죠, 사회가.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어떤 책임으로 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이버 테러도 문제지만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제기되고 있는데 다음 카드 뭘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무력 충돌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기본적으로 5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키 리저브 훈련이나 독수 훈련을 이어서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과거 전례를 보면 좀 잠잠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 이제 본인들이 동해상으로 해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라든가 과거에 했던 패턴을 보면 해안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유형의 이제 긴장도를 높이는 이런 국면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한미가 지금 전력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NLL을 넘어서 해안포를 쏜다든가 우리 DMZ 너머의 목함지대 도발처럼 이런 식으로는 무모하게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아까 그 그래픽으로도 나왔지만 사실 NLL 근처의 국지전, 그리고 사이버 테러 가능성, 네. 또 한 가지가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조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그 외국인을 이용한 테러,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일단 국정원 이 정보기관에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모두 그 IS 그렇죠. 테러 때문에 지금 전부 긴장을 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출입국 같은 것도 굉장히 검색을 강화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IS 같은 어떤 그런 테러 단체를 이용해서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테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테러 유형이 결국은 북한이 한 것보다는 IS 같은 어떤 중동 테러 단체들이 한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통일부 홍영표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이 이제 화제와 동시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김 기자가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12일하고 오늘은 입장 자료를 내서 했죠. 12일 날 그 개성공단 자금이 대량 살상 무기로 들어간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물론 야당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입장 자료를 냈죠. 개성공단 임금에 사실 1인당 한 160달러를 받는데 1년에 아니죠.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받는데 근로자들 우리 봉급을 근로자들 개인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북한 지도총국에 주면 거기서 다시 그중에 일부를 그 근로자들한테 뭐 북한 돈으로 바꿔주고 이런 형태에서 사실 돈이 북한 중앙 어떤 노동당이라든가 북한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1인당 160달러의 현금이 노동당 39호실로 결국에는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통일부가 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조금 전에 김 기자가 그 야당의 얘기를 했지만 유엔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게 어떤 정부의 어떤 자충수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충수라기보다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급의 날이 되면 우리 쪽에서 이 차량에다가 달러를 싣고 북한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그게 북한의 개성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총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달러를 지급하고 다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도총국은 북한의 내각 산하로 형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 자체가 보면 거의 다 북한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월 160달러 주더라도 그중에 사실은 당국에서는 거의 한 60-70% 정도는 가져간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한 30-40% 정도 가지고 그것을 북한의 근로자들한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좀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그러니까 실제 임금 자체가 한 60-70% 정도는 당국에 들어간다는 게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분석이었는데 오늘 아마 통일부장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에 가지고 아마 70%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자금이 간 게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핵 개발에 쓰였다면 이거는 유엔 결의안 위반한 거 아니냐. 알고도 그랬다면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1년에 약 한 1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김정은의 어떤 통치자금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통치자금이라는 거는 39호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금이 광범위한, 그러니까 김정일이 북한의 전역에 있는 동상, 또 김정은의 어떤 그 특각, 그러니까 별장 유지, 그 다음에 김정은의 어떤 핵심 엘리트들한테 주는 선물, 이런 거, 벤츠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통치자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39호실에서는 탄광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외화벌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개성공단도 39호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외화벌이 사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통치자금으로 들어가죠.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개성공단에서 쓴 돈이 어떤 은행 계좌 통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미사일 개발로 갔다. 정확하게 그런 정보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제 정황상으로 이제 그렇지 않겠느냐. 그 지금 3년간
유행 개발하겠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개성공단 만든 지가 12년 됩니다. 이 임금 체계를, 지금과 같은 임금 체계를 3년 전에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임금 시스템으로 갔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유행 개발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지금 최근에 3년간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했다라는 거는 좀 모순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안 시점이 언제냐 이걸 지금 밝히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적어도 중단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이슈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폐쇄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북한의 돈줄을 재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에 오히려 좀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북 제재 조치를 하면서 사실 북한에 여러 가지를 억제했는데 그 이후에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급속도로 2배 이상이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역시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 통제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도 북한의 이 실험이나 그다음에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개성공단의 인력을 가지고 중국으로 북한에 보낸다고 했을 때 중국에서 결국은 그걸 초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쿼터제가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받을 것인가에 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 승인을 안 해주면 북한이 인력을 송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실제적으로 많이 인력이 나가 있지만 지금도 실제 중국 내에 그 현황들을 보면 보통 인력이 나오면 한 6개월 비자 받고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비자를 받고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돌려보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처럼 많은 인력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어느 정도의 국제사회의 북한의 제재에 대한 이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개성공단 상황이 중단이 된 상태, 인력을 만약에 북한이 중국을 보낸다고 했을 때 중국이 그럼 섣불리 그 인력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총 지휘하는 이제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부대 이 KN-5A 이 여단을 편성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KN-5A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KN-5A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인데, 요번에 우리가 북한이 이제 광명성 4호를 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정식 발사대에서 쏘는 거고, KN-5A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KN-5A는 이제 요번에 북한이 전략군이라고 해가지고 전략 로켓군이었거든요, 원래. 그 미사일 부대입니다. 미사일 부대인데, 미사일 종류별로 아마 여단을 가지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제 스커드 여단, 그다음에 노동 여단, 무수단 여단이 있는데 이번에 KN-5A를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서 여단을 창설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 KN-5A 그 정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발사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도 한 500km까지 올라갔다가 낙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기권을 탄두가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재진입할 때 고열을, 10,000도 정도 되는 고열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고열에 견디게 만드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단이 창설이 되고 위협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든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KN-592 이것이 이제 SLBM은 KN-11 해가지고 우리가 한미 군당국 코리아 노스라 그래서 처음에 실크웜, 뉘에고치처럼 생길 거를 지대한 미사일 그때 1번으로 명물을 해서 11번까지 나왔대. 8번째 새로운 신종을 KN-5A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위협으로 국민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요 다음에 발견된 KN-592로 이른바 북한 주체 백포라 그래서 김정은 때 이거 신형 방사포입니다. 이거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다 발사를 해서 민간인들을 굉장히 많이 살상했던 무기 종류인데 이걸 북한이 개량형을 갖고 있죠. 미사일보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고 그런데 살상 능력은 높고 이거 역시 KN-5A만큼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북한이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 이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거리별로 임의적으로 북한 권역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군 당국이 이렇게 임의적 선이지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북한이 제1벨트, 제2벨트, 제3벨트라는 용어를 안 쓴다라는 점은 좀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스커드 기열은 단거리 미사일은 과거 구소련에서 명명돼서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종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거리 보시죠. 노동 미사일 무수단. 그리고 노동 미사일 이 역시 지명을 따서 만든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KN-58은 이것이 2012년에 첫 선을 보였지만은 작년 열병식 때 공개를 했습니다. 개량형이 기존의 삼각형에서 약간 둥근형으로 그래서 개량형으로 추정컨대는 지금 표에 있는 10,000km입니다. 실제 12,000km 이상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앞서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TAL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요. 마음대로 다녀서 거기서 미사일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타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데 그 위협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북한의 대남 총책이었던 김양건이 사망한 뒤에 새롭게 나온 이름이 지금 김영철이거든요.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김영철은 북한의 이제 정찰총국이라 해가지고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일종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쪽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대남 통전부장을 맡은 걸로 나오거든요. 2013년도 그때 개성공단 중단되기 전에도 김영철이가 개성공단에 10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을 만나고 공장에 가가지고 좀 협박성 형태로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 김영철 정찰총국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그런 어떤 입장들을 많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제적 관점보다는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을 많이 하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정찰총국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철이가 이제 이 통전부장을 맡은 이후에 개성공단의 사태까지 악화를 좀 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지금 뭐 개성공단 중단 조치했지만 추후에 남북관계 긴장에서도 김영철의 어떤 그런 이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남북간의 긴장이 좀 고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은 사실 그 과거에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 때도 남북 군사협상 대표로 군사 분야 협상 대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장성급 회담 대표였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협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협상을 같이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교활하다. 그러니까 교활하다는 거는 강온 뭐 이런 것을 아주 적절히 부합하면서 상대방을 어떤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번에 그 개성공단 쪽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은 김영철이 작품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활하고 우리의 어떤 취약점을 막 파고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남 전략이 지금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김양건에 비해서 오히려 더 까다로운 상대가 지금 된 거네요. 이 김영철이 숨진 김양건에 비해서 까다롭다라기보다도 사실 통전부장했던 김양건이나 김영철은 저는 개의 동일선상의 인물로 굉장히 그 김양건 역시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정일 정상회담 때 혼자 앉을 정도로 그 굉장히 교활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측면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숨진 장성택은 온건파였다. 이 역시 친중 인사고 공산주의자라는 점을 좀 일부 강구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김양건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고 김영철 역시 철저한 공산주의자다라는 측면을 기본적으로 깔고 인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시각도 아마 그 민관, 이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민관 지금 간담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 과거에 개성공단 문 닫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아예 모든 연락선도 다 끊고 이건 완전히 폐쇄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년 전이죠. 2013년도 4월 달에는 북한이 잠정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5개월 늦게 중단이 됐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희망을 좀 가졌던 용어 거거든요. 자체가 잠정이라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사실은 자산 몰수까지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자산 동결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아마 자산 몰수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사실상 이제 폐쇄 조치를 이제
북한이 단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개성공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OEM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어들도 지금 굉장히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과거 3년 전과 비해 가지고 기업들의 피해가 굉장히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저께 종합적인 대책을 좀 발표했고 계속적으로 좀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빨리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신속한 일단 보험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보존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이 최소한 위기로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이 계속적으로 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1대1 맞춤형 형태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24개 기업이니까 1대1로 형태를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의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그 기업들에 맞도록 뭔가 좀 지원 대책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개성공단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산적한 문제들 많다고 했는데 사실 북한하고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자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중단이 되긴 했지만 월급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실 토지 사용료를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아마 돈 문제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자산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동결, 금강산처럼 종결 몰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 자산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걷어들이기 좀 어렵지 않겠나 되지만 북한이 그런 퇴직금 같은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폐쇄하게 된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놔야 될 돈을 다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면 국제사회가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기보다는 어떤 그런 압박을 통해서 국제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 대북 제재법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사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굉장히 우선 미 의회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는데 과거보다 굉장히 빨랐다라는데 그 미국 조에서도 그 심각성을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북한이 이 함경북도 일대 무산이나 이런데 이제 광물 수출을 주로 많이 했는데 물론 가격이 많이 하락돼서 고초를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물 수출에 대한 첫 제재를 이번에 제재안에 담았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그 제재 수단이 안보리를 거치는 것보다도 이제 우방국들끼리 하는 건데요. 이 제3국 기업에서 그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을 미국 기업이 거래를 하면은 못하게 한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발효할까 좀 사실은 좀 회의감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유엔 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과거 검토했건 중에 하나가 선박의 북한 기항 금지. 그러니까 제3국의 선박이 남포항이라든가 청진항이라든가 원산항에 들렸다가 남포항에 들으면 과거에 인천항도 들어오고 이제 우리 항도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북한에 걸쳤던 선박은 이 검색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그 제재안도 사실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그 대북 오바마 행정부 이번 제재안에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끝장결의안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한을 굉장히 압박하겠다라는 데에 일본과 미국이 어떤 동참하는 이런 모양새.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미국 정부도 지지하는 차원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실 북한 돈줄제기라는 차원에서 중국 의존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게 사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과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북한 돈줄제기의 관건은
중국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놓았고, 그리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좀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돈줄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좀 봉쇄해가지고 이러한 자금 자체가 북한의 군사적이나 핵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이번에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북한이 많은 외화 수입에 핵심적인 그런 광물 수출이거든요. 이 자체를 좀 막는다는 게 이번에 미국 제재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듯이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이제 3국의 기관, 개인,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 미국이 채택을 했다는 것은 중국을 사실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의 많은 자금들이 사실 중국 내에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의 거래하면서 많은 외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압박력 형태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은 당연히 좀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체를 완전하게 차단했을 경우에 결국은 북한 내의 대혼란,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큰 타격을 간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 자체를 완전히 통제하는 건 어렵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오기 위한 차원에서는 중국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중국도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북한에 어느 정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 2005년대 우리가 비대위라고 방고될 때 아시아은행, 북한의 해외에 있는 계좌 자체를 좀 묶어가지고 북한이 그 자금을 사용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에 있는 북한 계좌를 공식적으로 어떤 그 합법적인 경제 거래를 통해서 이 계좌 자체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 북한 내에, 중국 내에 보면 자금 세탁을 하고 굉장히 차명으로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자금들을 많이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중국도 일종의 불법적인 자금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차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을 좀 압박하는 이런 형태로 중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엔 또 우리 정부의 또 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조병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